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원래 이제 상반기 중 얼마까지 상승 또는 하락할 것이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상반기 중에 10만 달러까지 상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1억 한 2천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3만 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해요. 그리고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넥소라고 있는데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기업이죠. 여기 공동 창업자인데 안토니 트렌체퍼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근거는 이제 저금리예요. 연준이 이제 여러 차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지만은 과거 사례를 보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원래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금리가 상승하지 못하면 그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급등한데 이 논리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포유환율연구소도 이제 사실 3만 달러 이하에 배팅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우선은 금리가 낮았던 2021년에도 8천만 원까지 상승 후에는 오히려 하락 반전했다. 기회는 오히려 금리를 가지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2021년이 오히려 더 좋은 기회였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전망을 하시는 분이 이해관계자예요. 주식시장에서도 우리가 경험하지만은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은 잘 안 맞아요. 작년에 우리 코스피 3,800 간다는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거꾸로 2,800까지 와버렸잖아요. 3,400 할 때 있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 얘기는 잘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또 가상자산처럼 특정한 가격 수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은 이해관계자들의 설득력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의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포유환율연구소가 가상자산의 미래를 밝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제 결제 수단이라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가격 상승을 유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는 언젠가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가상자산이 차지할 거라고.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보조화폐로 지금 사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 법정통화라고 얘기한 거죠. 법정통화는 엄연히 엘살바도르의 달러예요. 미국 달러를 법정통화로 사용하고 있어요. 또 그것이 없으면 가상자산 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것이 설득력이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보다 결제 수단으로서 대단히 불편하다.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 때문에 거래 상대방끼리 이해가 크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과 물건을 파는 사람의 이해가 너무 헷갈린다는 거죠. 그것이 실물이든 금융이든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가지고 얘기하면 주식을 가진 사람은 그걸 왜 지금 10만 달러에 쳐줘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작년에는 5만 달러 이하까지 간 걸 왜 내가 그걸 10만 원 가격 쳐줘 이럴 거란 말이죠. 주식을 가진 사람은. 그래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이해가 극명하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당국의 규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각국 정부가 이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혈안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 시장으로 돈이 빠져나간다고요. 왜냐면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그리고 보안성이 유지된다면. 근데 조세당국은 그걸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규제 강화는 점점 심화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환경에서는 헤지펀드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헤지펀드들이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선물 매도가 사실 어려웠지만은 이제 제도권 금융상품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또 헤지펀드들 중에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헤지펀드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돈이 많은 그 펀드들 중에. 그러면 그대로 방치하지 않아요.
악재가 생기면 노다지 시장이거든요. 적정 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10만 달러가 아닌 1만 달러 이하까지도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선물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지금 가상자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금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결제 수단으로서 대단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물가를 방어한다고 주장하지만은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가 상승하니까 이율 배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넥소 이해관계자는 물가가 안정된다는 논리를 먼저 펴야죠. 그러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하니까. 근데 물가가 상승하면 유리하다고 하면 왜 가상자산 가격이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율 배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설득력이 전혀 없다. 그래서 금리만 가지고 가격 상승 논리를 주장하거나 또 화폐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를 가지고 가격이 상승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원래도 화폐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거예요. 왜냐하면 총통화를 가지고 가상자산 거래를 하기 때문에 총통화는 원래도 어느 나라 없이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또 중앙은행이 공급한 통화는 가상자산보다 오히려 더 작아요. 지금 가격에 그 반토막이 나도 그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더 많다는 거죠. 중앙은행이 공급한 통화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는 그 설득력이 없고 그나마 풀린 돈도 가상자산만 거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돈으로 주식도 매수해야 되고 부동산도 사야 되고요. 채권도 매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품을 유지하기에는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 더군다나 그 주식도 투자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팔아야 할 경우 어느 것을 팔겠냐는 거죠. 그 돈의 이제 화폐 유통 속도가 줄어드는 시기에 가상자산을 팔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기업이 성장하니까 안정성 확보가 되지만은 가상자산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정성 확보는 담보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디지털 화폐까지 개발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가상자산이 가지고 있는 결제 수단으로서의 그 가상자산은 단점이 너무 많다. 상품권보다도 결제 수단으로서는 단점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상품권은 거래의 상대방이 거절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폭이 크고 가격이 비쌀 때 물건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그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제 수단으로서는 사실상 불편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결제 수단으로서 기능을 강조해 가지고 올라온 가상자산 가격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